우리 다시 또 만나요 19, 11위 공개합니다. 그 시절 추억의 문화공간. 앞서 한 기자님께서 이 80년대 대학생들의 추억의 장소를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소개할 곳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학생들의 아지트였던 곳을 소개합니다. 바로 추억의 문화공간 민들레 영삐입니다. 아하. 아니 뭐 오 기자랑 저랑 같은 학교니까 그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는 게 우리 학교 학생들은 되게 부러웠었어요. 1994년 신촌 기차역 근처에 처음 문을 연 민들레 영삐는 민들레 꽃씨처럼 언제 어디서든 강하게 살자라는 바람을 담아서 지은 이름처럼 90년대 후반 빠른 속도로 성장해 전국 28개 지점을 둔 기업형 카페로 발전했습니다. 이곳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았던 이유, 먼저 음료 무한 리필. 이 시스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5,000원의 문화비를 내면 3시간 동안 국화차, 유자차, 아이스티, 체리콕 이거를 무려 20여 가지 이상의 기본 음료가 무제한 거기에 토스트나 컵라면 등 간식 1회가 무료 제공됐고요. 저 식빵 구워서 잼이랑 줬어. 어머. 이뿐 아니라 민들레 영삐는 복합 문화공간의 역할 역시 톡톡했는데요. 먼저 독립된 스터디 룸이 있어가지고 세미나, 회의, 조별 모임이 가능했고요. 음악과 영화 감상실이 따로 있어 문화생활까지 할 수 있는 감성 문화공간에 300여 권의 책이 구비돼 있어 지금의 북카페, 스터디 카페의 원조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3시간은 보장이거든요. 그죠? 문화비 딱 내면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뭘 해도 되는 거죠.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뿐 아니라 유니폼 차림의 아르바이트생 또한 민들레 영삐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이게 또 중요했어요. 네. 여자 알바생들은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연상시키는 유니폼을, 남자 직원들은 웨이터 복장을 착용했고요.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매일 회의를 하며 활동을 평가, 전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 고객층인 학생들에게 고급 식당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게 정말 선녀들이 있었어요. 저는. 두 분은 저기서 알바는 안 하셨고요? 저는 저긴 아닌데 이제 그 밑에 샤땡에 눈 내리는 마을이라는 샤크에 눈 내리는 말. 거기에 용모 단정에 걸려서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새내기인데 너무 고학생 느낌 난다고. 아 이거 좀 죄송하다고. 이게 좀 약간 커피 브레이스 느낌이 좀 나야 되는데 좀 나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저 이번에 나가요? 얘는 들어가지 마. 나는 안 해봤는데 저는 저희 집 앞에 주유소에서 했거든요. 알바. 그 시절 대학생들에게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일상이자 문화였던 민들레 영삐.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에 갓 상륙했던 별다방도 쫓아오지 못할 인기를 누렸지만 이후 다양한 커피 전문 브랜드들이 점차 늘면서 인기를 잃고 말았는데요. 결국 대부분 지점이 문을 닫아 현재는 단 한 곳만이 남았습니다. 어머. 단순한 커피가 아닌 공간과 문화를 팔았던 민들레 영삐. 이제는 그 시절 대학생들에게 다시 마주하고 싶은 추억의 한 장면이 됐습니다. 우리 다시 또 만나요 19, 10위를 공개합니다. (2021년 3월) 한 상품이 재출시된다는 소식에 라떼 인싸틈이 돌아왔다. 김밥에 이게 국룰이지. 많은 누리꾼들이 추억을 회상하며 열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추억의 아이템의 정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지? 맞아. 저게 있었어. 나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 저도 이제 이 음료수는 취재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 세대도 아니기 때문에 이 음료수를 말할 것 같으면 어릴 적에 학교에서 소풍 갈 때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에 일주일 전부터 고심하며 고른 좋아하는 간식을 가져가곤 하잖아요. 그럴 때 야, 너도 이 음료수야? 그럼 당근이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어린이들 사이에서 소풍 필수 아이템으로 통했던 어린이 전용 탄산음료 뿌삐 소다입니다. 저는 명절 때 조카 때문에 알았어요, 저거. 아니 근데 뭐 콜라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많았는데 왜 저게 인기였던 거예요? 1998년에 등장한 뿌삐 소다는 출시 당시 CF의 걸그룹 디바의 레블러를 개사한 CM송 그리고 재미있는 표정의 캐릭터가 등장해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저게 툭이잖아. 거꾸로 한 거죠? 이게죠. 귀여웠죠? 당시 업계 최초로 245ml 소형 페트병에 담아 출시.
작고 귀여운 디자인에 기존 음료수보다 가볍고 들고 마시기도 편했는데요. 무엇보다 다른 음료수들과는 달리 빨강, 파랑, 노랑 등 화려한 색으로 다양한 맛을 선사. 내 동년배들 전부 이거 먹고 혓바닥 알록달록해졌다. 취향에 맞게 다양한 맛의 뽀삐 소다를 즐기곤 했습니다. 아, 입이 색도 변합니까? 변하죠. 지금 뭐 음료수 패키징이 워낙 다양한데 저 당시에는 이게 앙증맞고 귀여운 페트병이 획기적이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다 이제 천편일률적인 사이즈였는데 얼마나 새로웠겠어요. 네. 뽀삐 소다는 출시 한 달 만에 650만 병 판매 돌파. 초절정의 인기를 구가했는데요. 하지만 뽀삐 소다는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단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뉴트로 열풍을 타고 뽀삐 소다가 2021년 3월 재출시 3개월 만에 300만 병이 팔리는 등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야, 못지않네요. 그 추억을 다시 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그때 그 먹었던 추억이 그릴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특종도 마찬가지로 추억의 간식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두 기자님은 한 기자님 좀 무서운데요. 뭘 대답할지. 어릴 때 자주 사 먹었던 간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초등학교 매점에서 떡꼬치를 팔았었고요. 또 어린 척한다. 아 진짜 왜? 떡꼬치 팔았었고 네. 학교 앞에 왜 그때 소위 어머니들이 불량식품이라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는 그 퍼즐 같은 거 맞춰가지고 큰 엿으로 된 게 있었는데 뭐 붕어 모양 엿 있고 막 이런 거. 네. 맞아요. 칼 있고. 칼 있고. 자, 이렇게 몽글몽글한 추억을 소환하는 간식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간식은 어릴 적 할머니 댁에 가면 먹을 수 있었던 사탕. 이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삽비방 선물입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딸기, 복숭아, 사과, 포도 맛의 알사탕이 들어있는 삽비빵 선물은 달콤한 맛에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요. 특히 사탕통이 크고 튼튼해가지고 사탕을 다 먹고 난 뒤에 열쇠나 단추, 실과 같은 잡동사니 물건들을 보관하기에 제격.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 갔다가 들뜬 마음에 사탕통을 확 열었는데 좌절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근데 진짜 대한민국 모든 집이 전통 재활용하신 것 같아요. 그럼. 네, 네. 30여 년간 사랑받던 삽비방 선물은 2013년 단종됐지만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2019년에 재출시됩니다. 이후에 편의점에서 종종 모습을 보이며 추억과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와. 한번 사 먹어야겠네 저거. 편의점 한번 가야겠네. 두 번째 추억의 간식은요. 네거리 사탕입니다. 어머. 신호등처럼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알록달록한 색상을 띠고 있어 일명 신호등 사탕이라 불렸는데요. 딸기 맛, 레몬 맛, 멜론 맛, 소다 맛 색깔에 따라 사탕 맛이 달라서요. 당시 친구와 어떤 색 사탕을 나눠 먹을지 어린이들에게 심도 있는 고민을 선사했습니다. 아이들한테 확실히 그 시각적인 그 알록달록함이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사탕의 겉면이 설탕 알갱이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욕심내서 한꺼번에 여러 알 먹다가는 입천장이 다 까지는 그런 참사가 벌어지기도 하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옛날 간식들, 어쩌면 달콤한 추억까지 선사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 다시 또 만나요 19. 7위 공개합니다. 추억의 마스코트 모모의 귀환. 자, 이번에 소개할 주인공은 2020년 12월 한 플랫폼에서 개최한 추억의 마스코트 대회에서 당당히 최종 우승을 차지한 친구입니다. 마스코트 대회. 2020년에? 네네. 자, 시청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자랑스러운 수석 졸업생. 추억의 마스코트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헐. 야. 아이고. 저 만화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93 대전 엑스포 공식 마스코트 아닙니까? 그렇죠. 무려 1,450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은 1993년 대전 엑스포. 당시 매일 저녁 TV에서 엑스포 현황을 소개할 정도로 전 국민의 관심사였습니다. 세계인의 축제 그런 엑스포의 공식 마스코트였던 꿈돌이는 귀염뽀짝한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 뭐 굿즈가 많았죠. 뭐 스티커, 노트, 인형. 인형, 펜, 연필도 있었을 거고. 저는 이제 94년에 대학을 갔는데 과 동기 중에 대전 출신이 있었거든요. 네. 그 친구가 술만 취하면 저 엑스포 가봤냐고. 대전 부심. 네. 그러고 이제 저 꿈돌이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맞아. 네, 그런 기억들 좀 납니다. 그리고 꿈돌이에게는요,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까먹으면 안 돼요. 바로 분홍색 꿈순이. 진짜 추억이네. 야, 머리에 핀 달았네. 저 때는 모든 국제 대회를 하면 일단 마스코트가 누구냐 이게 한번 이슈였어요. 맞아요. 그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마 최근까지죠. 없어지긴 했을 텐데 꿈돌이 동산이라고 꿈돌이 랜드 그런 놀이공원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기억이 나요.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인기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싹 사라졌어요. 90년대 전 국민의 마스코트였던 꿈돌이.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아쉽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 12월 추억의 마스코트 대회에서 꿈돌이가 등장하자 마스코트계의 슈퍼스타가 돌아왔다. 내 어린 시절 추억, 꿈돌이 우승 가자! 1993년을 기억하는 어른이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대전시에서 꿈돌이를 재캐스팅, 꿈돌이가 대전의 마스코트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어머. 이제는 만박이 아니라 시를 대표하는 위상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오늘은 꿈돌이가 팔이 달렸어. 중앙시장에서 맛있는 음식도 그래도 팔이 있으니까 싸고 다양한 역할이 될 거야. 가스고 달고 여기 과일 가게 오세요. 춤. 꿈을 찾아 너와 나의 춤. 어우, 야, 힙하다. 엄청 힙하다. 재밌는데 이거는? 어우. 저게 바로 그 동네잖아요. 넥스포 했던. 돌아온 꿈돌이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또 만나요 19, 6위를 공개합니다. 자, 이번 특종을 소개하기에 앞서 노래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Touch, By touch, you're my all time skin, to skin. 이거는 댄스곡이 아니죠. 이건 로라상 곡입니다. 디스코 아니에요? 디스코?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클럽이 있다면 1980년대, 1990년대까지 라떼는 말이야 롤러장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에 흥겨운 음악 소리, 그 아래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질주하는 청춘들. 당시에는 롤러장이라는 이름보다 로라장 혹은 고고장이라고 많이 불렸습니다. 로라장이라고 했죠. 로라장. 하하, 오늘은 또 어떤 숙녀분과 로라 한 바퀴를 달리려나. DJ 오빠, 오늘은 런던 보이스 할렘 피자이어 틀어주시겠어요? 단순히 롤러만 탄다고 생각하면 우산. 친구들과 음악에 맞춰 춤추며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 수 있는 건 물론 썸 타는 청춘 남녀들에게는 아주 꾸룩꾸룩한 핫플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기를 가기 위해서 옷을 샀어요. 그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청청 패션이었고 그래서 그놈의 청자켓들을 그렇게 다 입고 왔던 거였고 주말마다 10,000원을 이루는 인기 짱 야외 롤러 명소도 많았습니다. 저렇게 했구나. 저희 때 어릴 때는 그냥 동네 공터에서 롤러 탔잖아요. 탔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약간 국민 스포츠였구나, 그게. 굳이 롤러스케이트를 구매하지 않아도 당시 여의도 광장 기준 시간당 500원에서 700원에 롤러스케이트를 대여, 남녀노소 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이자 스포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는 유행이 좀 바뀌어서 네. 롤러블레이드? 그게 이제 유행을 하면서 롤러스케이트가 차츰 좀 없어지긴 한 것 같아요. 요즘은 보기 없어졌죠. 어려워요. 옛날에는 밀렸죠. 아무도 안 타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취를 감추는 듯 했던 롤러장이 뉴트로 열풍이 불면서 2010년대에 다시 부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복고 문화로 떠올랐는데요. 이게 지금 있다고? 있어요. 그래요? 그거 저렇게 하면 진짜 저는 지금 이제 애 키우는 입장에서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같이 놀 수 있으니까 놀 때도 당연히 좋지만 놀고 집에 와서도 오늘 어땠어? 뭐 이런 대화가 되게 많아지는 거죠. 우리 다시 또 만나요 19, 4위 공개합니다. 우리는 모모를 보고 자랐다. 우리 어린 시절 챙겨봤던 만화만큼이나 본방사수의 진심이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일 TV 앞으로 집합시키고 우리의 웃음을 책임졌던 그 프로그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그래, 나 이거 이해 탄났으니까. 승부! 아버지가 있었어 어떡해. 내 생각에는 갑자기 엄마 9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TV 편성표에 꼭 있었던 시트콤. 부각순대. 동해교시 있는 거 봐. 저기 당대 탑스타들 다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턴가 사라져서 아쉬운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은 레전드 시트콤들 소환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인생 시트콤으로 꼽는 게 바로 1998년부터 방영된 S본부의 순풍산부인과인데요. 오지명 배우를 필두로 선우용녀, 박영규, 박미선, 김소연, 송혜교, 김래원 씨 그리고 미다리, 의찬이, 정배까지
어른부터 아역까지 수많은 스타들이 레전드 에피소드들을 선사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대가족이잖아요. 3대가 같이 짝짝짝 그 모여 살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다는 그런 가족 시트콤이 참 많았습니다. 오지명 선생님은 사실 우리가 자꾸 시트콤 스타로 알고 있는데 연기파 배우잖아요, 원래. 원래 연기파 배우고 악역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 배역이 인기를 끈 거죠. 반전을 줬으니까. 네. 용용 이걸 많이 했죠.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엔 M본부의 거침없이 하이킥을 시작으로 하이킥 시리즈가 시트콤의 계보를 이어갔는데요. 야동신지 또. 일단 나가. 대발이 아버지가 야동 순재로 뜰 줄이야. 야동 순재가 제일 좀 혁신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 아니, 지금도 인터넷에 가끔 호박고구마 영상 올라오잖아요. 호박고구마. 요즘 친구들도 이제 그 너튜브로 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저 에피소드를. 순풍산부인과에 오지명 씨가 있었다면 하이킥 시리즈는 이순재 씨를 필두로 나문희, 정보석 등의 중견 배우와 그리고 정의로, 박민영, 황정음, 신세경, 이종석까지 수많은 젊은 배우들까지 웃음과 때로는 감동을 주는 가족 시트콤에 청춘들의 러블라인이 더해져서 지금의 90년대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생활 패턴이랑 가족 구성이 바뀐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쵸. 저는 대가족이 흔치가 예전에는 않으니까. 이제 가족끼리 모여 사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제는 그게 약간 비현실적으로 보여서 조금 더 새로운 형식의 또 새로운 시트콤을 한다면 우리도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여러분이 활짝 웃어본 게 언젠가요? 웃음이 필요한 요즘 다시 안방에 시트콤이 돌아오고 웃음꽃도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또 만나 싶고 3위를 공개합니다. 1980에서 90년대 국민들의 드림카는 요 차로 대통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고급 승용차 대명사, 일명 각 그랜빔. 저게 왕이죠. 이 멋있다, 진짜 지금 봐도. 저거는 어느 집이 있으면 그냥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저거는 요즘에 뭐 벤핀이 뭐 그런 거보다 더 비싸 보이네. 왜냐면 어릴 때의 그 위험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있죠. 굉장히 비싼 차로 느껴져요. 요즘 차들의 유연하고 스포티한 디자인과는 사뭇 다른 강인한 느낌의 절도에 있는 이 각이 특징. 외제차가 흔치 않았던 시절이라 상위 1%를 분한 고급 세단으로 통하며 일명 회장님 차로 불렸습니다. 차는 V자석 열면 카폰이 있을 것 같아. 하폰이 있었죠. 왜냐하면 카폰이 좀 티가 나는 게 이만한 안테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테나가 있냐 없냐가 또 달랐어요. 이래자. 휴게소에서 이거 딱 꺼내줄 수 있거든. 자, 그래서 그 시절 각 그랜비는 그야말로 출세의 증거, 성공의 아이콘이었는데요. 서울로 일하러 간 자식들이 지방에 내려오는데 저 차 타고 오면 끝난 거지. 동네 사람 다 모입니다. 맞아. 다 모여요. 그리고 차를 구경하잖아. 구경하고. 아이고 이게 뭐 이러면서. 한번 앉아봐도 돼. 자, 고급스럽고 중후한 이미지였던 그랜비는 세대를 거듭하며 디자인도 유려해지고 이제는 아빠 차보다는 젊은 오빠 차로 거듭이 났죠. 하지만 1세대 각 그랜비는 국내 최대 자동차 거래 플랫폼에서 올드카 부분 거래량 3위에 오를 정도로 여전히 식지 않은 인기를 자랑. 그리고 최근 뉴트로 열풍으로 클래식카에 대한 향수와 관심이 더욱더 늘어나면서요. 요즘 갖고 다니면 되게 많이 구경들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거 팔라 그러죠? 돈 많이 주신다고 그러지 않아요? 500하고도 안 받고. 이 차를 2억을 줘도 안 줘요, 나는. HE 자동차에서 탄생 35주년을 기념해 옛날 각 그랜비 모습 그대로 만든 컨셉 전기차를 공개. 최근에 공개했죠. 와, 야 멋있다, 이쁘다.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 영화 보면 캐딜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 우리한테 그 마음에 그 로망이 그렇죠. 저런 차에 있는 거예요. 이쁘다. 그래서 보면서 사고 싶지. 와 저거는 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딱 그 생각했어요. 그땐 왜 그랬을까 싶고 16위 공개합니다. 라떼 미용실은 흑역사 자판기. 요즘 뉴트로가 유행하면서 일명 Y2K 패션이 돌아왔다고 하지만요. 이 유행만큼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대 최고 탑스타들의 스타일. 2000년대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 따라해봤을 법한 패션. 하지만 이젠 이불킥을 부르는 남자들의 흑역사. 바로 이겁니다.
저걸 샤기컷이라고 그랬죠. 네. 진짜 추억 돋는다. 기억나는 게 나도 어설프게 저도 따라했었는데 저거를? 저게 멋져 보였어. 이준기 씨가 왕의 남자 하면서 저 샤기컷 엄청 유행시켰지. 머리를 목덜미까지 길쭉하게 기르고 레이어드를 과하게 해서 뾰족뾰족한 헤어스타일을 만들어낸 샤기컷. 일본에서 먼저 유행한 헤어스타일인데요. 지금 보면 투머치 그 자체. 이젠 촌스러움의 상징이 돼버렸지만 라떼는 최신 유행. 그때는 야심차게 큰맘 먹고 미용실에 가서요. 저 이준기 스타일로 잘라주세요. 이준기, 민경훈, 슈퍼주니어 등 핫한 스타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헤어스타일을 따라했습니다. 요즘에는 태블릿 PC로 보여주는데 옛날에 잡지를 보여요. 그래, 사진을 잡지를 갖고 보여주거나 아니면 비닐로 된 책자 같은 거? 아. 그런 데다 껴주면 이제 넘겨가면서 파일에다가 골라가지고. 넣어놓고, 예. 맞아. 야, 저거 하고 집에 가면 엄마한테 진짜 혼났는데. 머리꼬리 이게 뭐냐고. 네. 자, 기억나십니까? 화려한 샤기컷이 너무 아이돌 같다고 부담스러워하던 상남자들의 선택. 바로 모히칸 스타일. 나 저것도 따라했었는데. 데이비 베컴이 유행시킨 스타일인데요. 옆머리는 짧게 치고 윗머리는 길러서 뾰족하게 스타일링한 헤어스타일입니다. 두발 제한으로 머리를 기르지 못하던 남학생들에게도 인기. 세팅이 쉽고요. 깔끔해서 직장인들에게도 인기였습니다. 아, 근데 진짜 2002년 월드컵 때 데이비 베컴은 정말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남자가 봐도 진짜 멋있었어요. 신기의 외모죠. 저 때 또 함께 유행이 이제 무스나 젤 바르다가 왁스로 넘어가요. 맞네. 약간 매트한 느낌의 이렇게 약간 끈적끈적한. 근데 그것도 처음 써보는 사람들한테는 쉽지 않았어. 그리고 자기 얼굴형 생각 안 하고 유행이라고 무조건 따라했다가 주변에서 오랑캐냐? 너 해병대 가냐? 최악의 흑역사가 돼버린 분들 있으시죠? 여기에 왜 제 사진을 붙이는 거죠? 아니 잠깐만. 유희관 선수 옆에 있으니까. 아니 오랑캐라니요. 유희관이 오랑캐지. 내가 왜 오랑캐야? 야, 우리 희관 씨는 아직도 저 머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 이거 참. 좀 다시 느껴지지만 헤어스타일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 화려했던 그 시절 헤어스타일 한편으로는 흑역사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최신 트렌드에 앞섰던 과거의 내 모습도 즐거운 추억 중 하나 아닐까요? 그때 왜 그랬을까 싶고 14위를 공개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걸쳐봤을 뭐뭐. 이번 특종은요. 제 모습 그 자체가 힌트입니다. 이거 머플러? 배용준 머플러. 이거 배용준 머플러라고 그러세요? 배용준 머플러는 저렇지 않아요. 다르게 생겼지. 난 그때를 안 살아봐서 그래. 저건 GD죠, GD. 자, 한때 홍대에서 10명 중 8명은 하고 다녔다는 전설의 아이템. 길거리 어딜 가도, 옷가게 어딜 가도 지겹도록 봤던 다양한 색깔의 요 체크무늬 스카프. 누구나 한 번쯤 걸쳐봤다는 일명 GD, 권지용 스카프입니다. 진짜 많이 했죠. 아 맞네. 눈에 익네. 옹 기자 오늘 컨셉이 그럼 GD 스타일인가요? 오늘 좀 제가 GD를 좀 오마주를 해봤습니다. 아니 그때 그 이대 앞에 옷가게들 있는 데 있잖아요. 가면 저 스카프가 색깔별 종류별로 이렇게 쫙 깔려 있고 그랬어요. 맞아요. 이대 앞에. 춤, 노래, 스타일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본투비 스타 GD. 그가 하고 나왔다 하면 곧바로 유행이 됐죠.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2007년 빅뱅이 거짓말로 활동할 당시 GD가 무심하게 툭 걸친 요 삼각형 스카프 하나가 전국을 강타. 권지용 스카프, 빅뱅 스카프라 불리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따라매며 붐을 일으켰습니다. 매는 방법도 보통 스카프와는 좀 달랐는데요. 보통 스카프는 목에 둘러서 양쪽으로 늘어뜨리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이 스카프는요. 앞쪽 이 모서리가 이렇게 탁 튀어나와 보이도록 삼각형 모양으로 연출하는 것이 포인트. 보이스카우트처럼. 자, 여기에 힙합 스타일로 캡모자 삐딱하게 써주고 하이탑 신발까지 신어주면 내가 바로 GD. 야 진짜 그러네. 하이탑 스니커즈 많이 신었어요 저때. 귀여운데? 귀엽죠. 멋있는 사람은 계속 봐도 멋있는 거 같아. GD가 또 저러고 나오면 아 이게 다시 돌아왔구나라고 해서 또 따라서 할 것 같아. 사실 이 스카프의 원래 이름은 쉬마그 스카프로 주로 중동 지역에서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남성들의 얼굴과 목에 두르던 스카프인데요. 아 그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려원 씨가 한 방송에 메고 나오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
그러다 같은 해 GD가 무대 의상으로 착용하고 나면서 활용 점점 전국적으로 붐이 불게 됐던 겁니다. 여원 씨도 정말 엄청났었죠. 지금도 패피기도 하고. 네. 혹시 이 체크무늬 스카프를 서랍 어딘가에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싸늘해진 요즘 따뜻하게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그때 왜 그랬을까 싶고 11위를 공개합니다. 폴짝폴짝 모모 위에서 놀던 시절.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하고 키즈 카페도 가고 하지만요. 저 어릴 때 예전만 해도 상진아 놀이터 가자. 집 앞에 놀이터, 오락실에서 노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 오락실 많이 갔네요. 어린이들이 딱히 놀만한 곳도 없었던 1990년대. 하지만 동네마다 이거 하나쯤은 꼭 있었습니다. 90년대 최고의 놀이기구, 트램펄린입니다. 아, 있었죠. 저 기억나죠? 저 500원이었습니다. 저희 동네 상주가 없었어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면은 애들이 모여야죠. 왔다고. 그러면 이제 100원 내고 저희 동네에서는 퐁퐁이라고 불렀어요. 퐁퐁이. 퐁퐁이, 저희는 덤블링이라고 그랬어요. 덤블링, 나는 방방이. 방방이라고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방방 많이 들었어요. 목동 쪽은 방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트램펄린은 수도권과 충청도, 전북에서는 방방, 대구, 경북에서는 봉봉,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는 퐁퐁, 또 전남과 강원도, 영동 지방에서는 콩콩으로 불리는 등 지역별로, 동네별로 그 이름을 다르게 불러서요. 이 트램펄린은 때 아닌 이름 논쟁을 일으키는 추억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야, 방방 따러 가자. 좋아. 아, 근데 용돈 다 썼는데 500원만 빌려주라. 이 트램펄린 타기가 인기. 손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 있어도 30분, 1시간 정도 실컷 놀 수 있었고요. 또 간혹 이 트램펄린 위에서 통통 뛰어오르다가 한 바퀴 덤블링을 돌거나 공중제비를 하는 등 갖가지 묘기를 부리는 아이들까지. 이렇게 한참을 놀다가 땅에 내려오면요. 아, 땅바닥이 나를 끌어들이는 것 같아. 내 몸이 아닌 것만 같은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90년대 어린이들의 추억인 트램펄린. 이제는 실내 놀이터, 대형 피트니스 센터의 등장. 어린이 성장 발달을 위한 기구로 주목을 받으며 여전히 인기라고 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싶고 9위를 공개합니다. 모두들 색안경 끼고 보던 시절. 시청자 여러분, 혹시 오늘 라떼 유행 아이템이 주제라고요? 무조건 촌스럽겠다. 색안경 끼고 보고 계신 거 아니시죠? 자, 선입견에 얽매여 뭔가를 색안경 끼고 보지 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한때는 이 모든 걸 색안경 끼고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경 렌즈에 색깔이 들어간 색안경. 눈이 안 보이는 진한 색의 시크한 선글라스, 노노노. 눈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연하고 은은한 색의 안경이 대유행했습니다. 방송에서 많은 연예인들이 착용을 했고요. 배용준 씨도 드라마 겨울연가에서 은은하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색안경을 끼고 나왔죠. 저 대박 인기였죠. 아, 네. 색 들어간 안경. 자, 그리고 이때 안경계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무태 안경. 아, 자, 멋있었지. 색안경과 멋지게 컬래버. 안경테에 따로 고를 필요 없이 파란색 할까? 보라색 할까? 나에게 맞는 렌즈색만 고르면 오케이. 자, 그리고 특히 눈만 겨우 가릴 정도로 작은 사이즈에 시크한 듯 각지고 네모난 스타일이 인기였습니다. 참, 저 때는 저 조그만 안경들 꼈어요, 진짜. 네. 지금 보면 너무 촌스럽고 이상한데 저 때는 너무 유행이었죠. 저게 유행했지. 2000년대 초 한때는 멋부림의 상징, 완소 인싸템이었던 이 색안경을 접한 MZ 세대들은요. 아, 깨버리고 싶다. 아, 차라리 80년대 빅사이즈 잠자안경도 나은데요. 그치. 이렇게 놀라운 반응을 보였지만 뭐 패션은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흑역사 패션으로 불리겠던 이 색안경 패션이 최근 레트로 열풍을 타고 틴트 선글라스, 맞네. 그래. 틴트 렌즈라는 이름으로 재유행 중이라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을 알록달록 수놓았던 색안경들의 귀환, 레트로 감성을 타고 온 틴트 선글라스와 함께 또다시 인싸 감성에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그때 왜 그랬을까 싶고 8위를 공개합니다. 우린 모두 모모 장인이었다.
대한민국에서 80년대, 9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동년배 분들이라면 모두 이것의 장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알면 진짜 옛날 사람 인증입니다. 전 모르겠네요. 네. 전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두 분이 말하기 전에 일단 표정 꼭 저는 잡아주시고요. 밀레니엄 세대이기 때문에 표정 관리 잘해야죠. 네, 모릅니다. 초등학교 시절 미술 시간이 있었지만 실과 시간은 제2의 미술 시간일 정도로 손재주를 발휘했었는데요. 자, 그 시절 우린 손으로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수공의 장인이었습니다. 다들 요거 기억나시죠? 이거 이름 뭔지 아십니까? 저거 저 아프리카 부족이 뭐 하던 겁니까? 아 다큐멘터리? 무슨 세네갈 모르는 쪽에- 척한다. 모르는 척해. 세네갈 전통공이 아닙니까? 뭐 우리는 이거를 신발 끝매듭, 뭐 열쇠고리 이런 정도로 기억하지만 진짜 이름은 스쿠비두라고 합니다. 끈 2개를 차곡차곡 포개면 나만의 열쇠고리 완성. 끈이야. 문방구에서 노랑, 주황, 초록 등등 형광색 비닐끈을 몇 개 골라준 뒤 양심을 좀 갖고 아니 나 플라스틱인 줄 알았어. 풀리지 않게 꽉꽉 잡아당기면서 만들어야 제맛. 그리고 운동화 끈과 묶을 수 있는 끈이랑 끈은 죄다 꼬곤 했었고요. 나중엔 책상에 손만 넣어서 보지 않고도 만드는 달인의 경지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두 분이 모르는 척하느라 되게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예. 저기 쓰는데 안 불편한가? 끈이라며. 아니 왜 이게 손 좀 아프지 않아요? 신촌 가면 저거 되게 많았어. 가게마다 있었어 저거. 바로 캠퍼스로 들어가니까. 자, 그리고 90년대생 동년배들은 요거 또 기억나실 겁니다.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완성한 사람은 몇 없다는 스킬 자수. 이거 방학 숙제나 과제로 내주면 구석에 처박아 놨다가 엄마가 대신 해줬었는데 뭐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 추억이 전해져 오기도 하는데요. 이것뿐입니까? 초 집중력과 없던 섬세함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십자수에 실과 시간에 배운 바느질로 광석이나 주머니 만들기까지. 아, 저 이제 근데 진짜 똥손이었어요. 실과 시간 너무 싫어했어. 아, 저도 되게 못 만들었던 것 같아요. 신발 주머니 만들어 오기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아 바느질 너무 못해가지고 맨날 풀리고. 그 시절 우린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수공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싶고 3위를 공개합니다. 네컷 사진 전에 뭐가 있었다. 기자님도 요즘 뭐 네컷으로 찍는 사진이 MZ 세대들 사이에 유행이지 않습니까? 아, 어마어마하죠. 하필인 뭐 성수동 대학가에는 한 골목 건너 또 셀프 사진 부스가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랩이라고 그래서 요즘 엄청 또 화제잖아요. 저도 사빈이 태어나기 전날 아내하고 기념으로 찍었었고 사빈이 태어난 다음에도 어디 쇼핑몰 갔다가 보고 찍었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요즘 MZ 세대에게 네컷 사진이 있다면요. 90년대 라떼에게는 이게 있었습니다. 바로 네컷 사진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스티커 사진. 아, 대박이었지. 지금은 휴대폰 카메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증명사진 한 번을 찍어도 인화하려면 세워라 내워라 며칠씩 걸렸던 시대였죠. 그래서 바로 인화할 수 있고 여기저기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사진은 학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였습니다. 아, 저거 진짜 커플들은 다 찍었을걸요? 저게 그리고 사진이 약간 미화가 되잖아요. 네. 조금 뽀샤시하게 나오죠. 자동 뽀샵 처리가 되죠. 뭐가 없어지죠. 이게 이제 꾸미는 맛이 있었고 저기 글씨의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죠. 뭐 이렇게 막 적어놓는. 맞아, 쓸 수도 있고. 네. 요즘 네컷 사진은 simple is the best지만요. 그 시절 스티커 사진은 다다익선, 꾸미면 꾸밀수록 더 힙했습니다. 먼저 스티커 부스 안에 옹기종기 모여서 세상 화려한 배경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맞아. 타이머에 맞춰 포즈를 취해준 뒤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뽀샷이 효과는 필수. 눈도 크게 뽀샵을 하죠. 그리고 부스에 비치된 펜으로 1월 1일 현무랑 다녀감. 얼짱 곤듀들 우리 우정 뽀레빠. 곤듀 진짜. 촌스러운 문구로 흔적을 남겨줘야 진정한 스사의 완성이죠. 또 그 시절 학생들 사이에서는요. 스티커 사진 1000개를 찍으면 희망이나 사랑이 이루어진대요. 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그때 그 시절 스티커 사진의 진심이었습니다. 아, 저것도 누가 예쁘게 꾸몄나 가지고 경쟁했었어요. 그리고 스티커 사진이 나오면 카운터로 가서 무광이냐 유광이냐 코팅제를 고른 뒤에
기억나요? 작두같이 생긴 거? 스티커 커팅기로 알바생이 잘라주거나 직접 커팅. 친구랑 사이좋게 한 장씩 나눠서 삐삐나 휴대폰. 그리고 원조 다꾸, 60 다이어리에 오밀조밀 붙여주는 게 국룰이었습니다. 극장에도 많았어요. 그래서 영화 보러 갔다가 시간 남으면 시간 뜨면 저거 그 앞에 찍었죠. 저거 찍고. 맞네. 근데 나는 스티커 사진기가 언젠가 또 유행할 것 같아. 90년대 거리를 점령했던 스티커 사진 부스. 지금은 네컷 사진에 밀려서 그 자취를 감춰버렸지만요. 추억을 남기고 싶은 마음 하나는 변함이 없는 것 같죠? 그때 왜 그랬을까 싶고 2위를 공개합니다. 수집 욕구 폭발, 모모빵 열풍. 올해 2월 23년 만에 재출시되며 전국 각지 마트, 편의점에서 오픈런을 기록, 웃돈 거래가 기승할 정도로 대란을 부른 것이 있었습니다. 포켓핏빵. 뭐였어요? 요 포켓핏빵 때문에 저는 심지어 그 회사에 아는 사람 있지 않냐, 저거 좀 박스로 구해달라 이런 부탁까지도 받았어요. 못 들어줘. 안 된대. 그러니까 그 안에 사실 스티커를 갖고 빵을 버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이고. 정말 열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기 말 이 포켓빛 빵보다 먼저 덕후들의 심장을 뒤흔든 게 있었습니다. 바로 1999년 당시 인기 절정이었던 탑스타 김국진 씨의 캐릭터 스티커가 들어있는 국진이 빵입니다. 아, 국진이빵. 그래. 그냥 뭐 전국을 씹어먹지. 김국진 씨가 다 씹어먹던 시절이니까 저 때는 연기도 하셨고요. 테마 게임이라는 프로에서 그죠? 아무 말이나 해도 1위. 웃겼어요. 아무 말이나 해도. 당시 김국진 씨는 당대 최고의 국민 MC이자 개그맨, 그리고 또 빵 속에 인기 연예인 스티커를 넣는다는 이 국진이 빵의 획기적인 시도. 이게요, 아주 제대로 대박을 치면서 당시 하루에 무려 60만에서 70만 개가 판매. 연매출 20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당시 부도의 위기를 겪고 있던 회사가 이 국진이 빵을 계기로 기사 회생. 빵 하나가 이 기업 하나를 살린 셈인데요. 자, 그래서 국진이 빵은 업계 최초로 연예인 이름을 넣어 흥행한 전설 같은 빵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학교 매점, 슈퍼마켓 할 것 없이 이 런런 달려가서 국진이 빵을 샀고요. 이 국진이 스티커는 우표 버전, 세계여행 시리즈, 또 와. 배낭여행 시리즈 등 알려진 것만 100여 종에 달할 정도로 종류도 다양해서 수집욕을 마구마구 자극. 그래서 친구끼리 스티커를 교환하는 건 양반이었고요. 심지어 빵은 버리고 스티커만 모으는 경우도 흔했다고 합니다. 자, 오죽하면 아이들 사이에선 야, 500원짜리 스티커를 사면 빵이 공짜야. 아, 포인트가 스티커예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스티커 모으려고 빵을 샀어요, 정말. 그러니까 무슨 빵이었는지 기억해요? 이 맛이? 전혀 기억이 안 나. 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난 먹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 저 스티커만 기억이 나. 자, 이젠 단종도에 찾을 수 없지만 그 시절 국진이 빵은 짤랑짤랑 용돈으로 누리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싶고 15위를 공개합니다. 스니커즈, 빈티지의 미학. 요 스니커즈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이야 워낙 유명하지만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너무 신발을 뭐 무료 수거하면서 주워왔냐? 빨아 신어라. 야,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이 패션을 모르네. 이 녀석의 진가를 못 알아보고 모욕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바로 G사의 스니커즈, 골든 피스. 아, 이거. 근데 저는 저거 처음 나왔을 때 그 컨버비 그건 줄 알았어요. 컨버비의 프리미엄 버전인 줄 그 알았어. 말하자면. 그랬구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사실 이렇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저런 스타일이 이렇게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를 저 전문용어로 에이징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미 약간 달아진 상태로 출시가 돼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심지어 그게 비쌌어.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해진 걸 사냐? 약간 이런 여론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분명 새 신발인데 몇 년은 신은 듯 군데군데 해지고 낡은 자태. 하지만 당시 가격은 최소 20만 원에서 프리미엄 모델은 60만 원대 고가. G사 스니커즈의 등장은 그야말로 컬처 쇼크였는데요. 이 정도면 준수한 거야. 처음엔 G사 스니커즈의 파격적인 디자인에 논란도 있었지만 저 같은요 페피들은 미리 또 알아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랜 세월이 빚은 듯한 자연스러운 멋,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멋. 신발의 때가 탄 위치, 해진 위치, 이거 제품마다 다 살랐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명품.
이것이야말로 빈티지의 정수. 아는 사람은 다 아는 페피 아이템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연예인들의 공항 패션에도 자주 등장하면서요. 요즘 말로 꾸안꾸 감성 그 자체. 자, 5, 60만 원대 비싼 몸값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팔릴 정도로 품절 대란이었고요. 특히 이 빈티지하면서도 은빛 광택이 도는 슈퍼스타 라인이 인기였습니다. 맞아요. 저 패셔니스타들이 진짜 잘 신는. 엄청 많이 신었지. 그냥 저건 한 켤레 있긴 있다 그래도. 우리 셋 중에는 오상진 씨가 제일 잘 어울릴 거예요. 상진 씨, 그럼 저 오기 할 전에 하면 색깔별로 있지 않을까. 아니요, 저 2켤레 네,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오늘 뭐 신고 하는지 좀 해볼까? 요새 저 백화점 쓸고 계시다고. 많이 좋은 건 아닌데 옛날 한이래 저도 그래요. 자, 그럼 패션의 완성은 신발 아니겠습니까? 부러운 시선은 물론 패션을 아느냐 모르느냐 기준이 됐던 G사의 스니커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싶고 10위 공개합니다. 해피들이 선택한 패션의 완성. 여러분, 워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딱딱하다, 불편하다, 아니면 군화 같고 투박하다? 하지만 뭘 좀 아는 멋쟁이 페피들에게 이 워커는 패션의 완성이었습니다. 바로 일명 닥마, 닥터 마삐인데요. 워커의 상징 닥터 마삐는 군인의 손에서 탄생한 워커로 투박한 디자인이 뭐가 예쁜가 싶지만요. 2000년대 강남 나가면 다 저거 신고 다녔어. 맞아. 학창 시절 패션에 관심 있는 애들은 닥마 찾아 신었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모인다는 홍대 매장이 인산인해를 이뤘을 정도로 페피들은 무조건 찾아 신는 신발이었습니다. 부의 상징이에요. 저의 기억 속에는 꽤 비쌌죠? 비쌌어요. 저게. 싼 건 아니었어. 이 워커를 Y2K 유행템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 신발은 늘 잘 나갔습니다. 1960년대 전설의 록밴드 더 후의 기타리스트 피트 타운센트부터 세대를 초월한 페피들이 방송에서도 일상에서도 즐겨 신는 워커기도 한데요. 닥마는 또 유광이냐 무광이냐 롱이냐 숏이냐 종류에 따라서 그 매력이 천차만별. 우선 닥마의 시그니처 먼저 볼까요? 146 8월 부츠 시리즈. 요거 보면요. 노란색 스티치가 포인트입니다. 이게 가장 클래식한 워커로 남녀 페피들에게 모두 사랑받는 기본템 중에 기본템인데요. 그리고 146 스무스는요. 비어오면서도 신을수록 자연스러운 주름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굽이 있는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하는 디자인이 포인트. 작은 키를 보완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니 씨처럼 레이어드 룩에 매치해주거나 원피스에 언밸런스하게 입으면 바로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리고 검정색뿐 아니라 체리, 푸샤, 네이비, 화이트 이렇게 색깔도 비비드하고 유니크. 이런 매력 때문에 페피들은 닥마를 인생 패션템으로 낙점, 여러 켤레를 수집하기도 하는데요. 야, 근데 우리가 고전을 클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쟤는 진짜 클래식이네. 클래식이지. 하나도 안 변하고. 진짜 안 변했어. 네, 똑같아.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있네. 한 번도 안 신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신어본 사람은 없는 세대 초월, 페피들이 사랑한 워커인 이유가 있죠. 내가 제일 잘 나가 싶고 3위를 공개합니다. 전국 학생들의 교복이었던 모모.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학생들 사이에서 붐을 일으켰던 패션 아이템. 지금은 윈드 브레이커로 불리는 노스비 페이스 바람막이 점퍼, 일명 노페 바막이 인기였죠. 검정색의 흰색 로고의 무난한 디자인에 마치 교복과 세트인 것처럼 모든 학생들이 입고 다니던 필수템이었습니다. 아, 근데 요즘에 또 유행하던데, 저거. 다시 돌아요. 또 돌아왔더라고. 다시 돌아요. 나 저거 입고 다녀 요즘. 이 바막의 인기는 계절을 지나 겨울 패딩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당시 이 브랜드 패딩이 학생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인기였느냐? 엄마, 내 패딩 사줘. 아, 그거는 X다, 아이가. 요즘은 뭐 X는다고. 너도 나도 입으며 교복 위에 교복으로 통했고요. 노페 패딩 없으면 한순간에 폐알모 취급받기 일쑤였습니다. 맞아. 다 저걸 입었던 거지. 이렇게 학생들 사이에 인기는 뜨거웠지만 부모의 등골이 휠 만큼 비싼 가격 때문에 노페 입은 학생들은 등골 브레이커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패딩 계급도 등장. 생그야! 너 패딩 샀어? 근데 왜 이걸로 샀어? 다른 거 많잖아. 아, 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빨간 패딩이 대장 패딩으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는 비싼 모델은 잘 나가는 학생만, 또 다른 학생들은 하위 모델을 입어야 한다라는 낭설까지 퍼졌고요. 사치의 대명사이자 중고딩의 획일적 아이템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 그야말로 no space, 설 자리를 잃으며 그 인기는 롱패딩에게 넘겨줘야 했습니다. 롱패딩이 또 불었지, 맞아. 그 다음에 롱패딩이 찾아온 거죠. 따뜻하게 롱패딩 따라갈 게 없지. 롱패딩이 사실 왕이죠. 이불 덮고 있는 기분이니까. 딴 거를 입을 수가 없어.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한때 잘 나갔다가 잠잠해진 노페는 최근에 Y2K 패션 열풍을 타고 트민 남녀들 사이에 재부상, 옷 잘 입기로 유명한 패션 모델과 셀러브리티들이 노페의 대표 상품인 짧은 기장의 눕시 다운 재킷을 착용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완판. 돌고 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얘처럼 빨리 온 애는 처음 봤어. 10년 만에 왔으니까. 10년 만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좀 쟁여놔야 되나? 쟁여놔야 돼. 진짜 버리지 말고. 10대들의 브랜드라는 오명을 벗고 젊은 층에게는 패션템으로 5060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기능성 갑 제품으로 새롭게 자리 잡은 노페. 이제 나도 잘 나가. 눈치 보지 말고 입으세요. 기억하니 밀레니엄 그 시절 19, 17일 공개합니다. 학생들의 올타임 레전드 레스토랑. 2000년대 직장인들이 월급 받은 기념으로 고급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다면 용돈을 받는 10대 학생들은 나름 기분 내려고 일명 스튜던트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스튜던트 레스토랑이 뭐예요? 그런 용어가 있었나요? 학생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은 다니는 이제 분식집이나 뭐 이런 거 학교 앞에 이제 음식점들을 갔는데 학생들이 스테이크 썰 돈이 있나? 2000년대 학생들의 올타임 레전드 레스토랑. 바로 셀리입니다. 알겠죠? 지나가다 본 적은 있다. 이곳에 가면 합리적인 가격에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은 메뉴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크림의 부드러움과 치즈의 고소함, 감칠맛 폭발하는 소스 특유의 매콤함까지 인기 메뉴 핫치킨 크림 도리아부터 학생들 소울푸드 떡볶이와 그라탕이 만났다. 매콤달콤한 떡볶이 그라탕. 이외에도 스테이크, 파스타, 피자 등 당시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야만 먹을 수 있었던 메뉴들이 총 집합했던 곳이었습니다. 여차 스테이크나 뭐 도리아나 그라탕은 그 외 몇 가지 패밀리 레스토랑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잘 모르던 메뉴였어요. 도리아 진짜 오랜만에 듣지 않아? 치킨 도리아. 아니 근데 사실 저 메뉴들이 좀 비쌀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패밀리 레스토랑 메뉴야 저거. 패밀리 레스토랑의 고급 메뉴가 이곳에서는 3,000원에서 4,000원. 오, 싸다. 분식집 수준으로 가성비 갑. 와. 심지어 수제 돈가스의 가격이 1,900원. 파격적인 가격으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덕분에 2004년에 신촌에 1호점을 오픈한 뒤 빠르게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체인이 생겼고요. 2000년대 학생들은 시험이나 모의고사가 끝나거나 소풍날엔 특별하게 떡볶이가 아니라 피델리에서 플렉스 했습니다. 플렉스 할 만한 가격이네요. 아니 메뉴가 그대로니까. 메뉴가 저 정도면은 뭐 거의 뭐 떡볶이집이랑 많이 차이 안 나는 거잖아요. 야, 요즘 가격 생각하면 정말 진짜 해자다. 그렇죠. 는 현재도 등심 돈가스와 토마토 미트 파스타 등이 7,900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사랑을 받으면서요. 시대에 맞춰서 신메뉴도 출시. 2000년대 추억의 맛을 찾는 라떼들도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엔 편의점 상품으로 경양식 컨셉의 먹거리 5종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어디 가나 다 10,000원 넘는데. 그쵸. 7,900원이면 정말 굉장히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창기의 그 정신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창시절 고급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먹을 수 있었던 추억의 레스토랑. 아직도 우리 곁에 건재하니 기회가 된다면 한번 방문해서 그 추억의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니 밀레니엄 그 시절 19, 16위 공개합니다. 너도 나도 하트 아니. 그 시절 밤낮 없이 여기저기 심지어 휴대폰에 저장된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을 구걸하게 했던 전 국민 하트 결핍증 유발자였던 추억템. 소리만 들어도 그 시절 추억이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저 터지는 소리. 야, 진짜 한때 열심히 했다. 진짜. 자, 진짜 많이 했다.
친구는 물론 형제와 자매, 심지어 부모님과 부모님의 친구들까지도 모두 중독됐던 모바일 퍼즐 게임 에피팡. 전 국민 스포츠였어.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했으니까 말 다 했죠. 뭐. 공공장소 가면은 빠밤빰 빠바바바밤빰 빰빠밤빠밤빠밤빠밤 다 들렸어. 다 들렸어. 근데 그 소리 나면 창피해서 사실 볼륨 줄이고 맞아, 맞아. 이렇게 했었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문제기도 했어. 모바일 서비스 시작 74일 만에 다운로드 건수 2천만을 돌파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게임 관련 기록을 갱신, 대열풍을 일으켰던 국민 게임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우리는 그걸 열심히 했을까? 진짜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계 약간 센세이션 같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중독될 만한 게 안 나왔었던 거죠, 그전에는. 점수 비교하고. 전 국민을 매료시킨 에피팡의 인기 비결 첫 번째. 짧고 간단한 게임의 룰. 똑같은 동물 그림 3개만 맞추면 되는 단순한 룰에 전 연령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었고요. 게임 시간도 1분으로 짧아서 버스 기다릴 때, 친구 기다릴 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기에도 제격이었습니다. 인기 비결 두 번째, 경쟁심 유발. 깨톡 친구들 사이에 점수가 랭킹으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맞아. 그래서 순위권에 들기 위해서 고득점 만들기에 혈안이 되곤 했었죠. 그리고 이 게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전 국민을 개미지옥에 빠뜨렸던 대망의 하트 시스템. 그러니까 저게 최고야.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트가 필요한데요. 8분마다 한 개의 새 하트가 주어지지만 엄청난 중독성 때문에 8분을 채 기다리지 못하고 하트를 받기 위해 친구를 초대하거나 친척, 사돈의 팔촌, 심지어는 전 애인이나 옆부서의 부장님까지 다른 유저들에게 하트 선물을 부탁하는 등 이용자 간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당시 에피팡의 가장 큰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잘못 보내가지고 하트 구걸 하면 진짜 이불킥이다. 근데 이불킥이 아니라 다 이해해요. 얘도 중독이구나. 이러면서. 이후로 다양한 모바일 게임들이 출시되면서 에피팡의 인기가 사그라들었지만 꾸준히 새 버전을 출시하며 어느덧 모바일 버전 출시 1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 아직도 있어요, 저게? 안 할 뿐이야. 아. 3탄, 4탄 정도 됐대. 와. 오늘 깔고 한번 해보자. 진짜 해보자. 난 정말 이 친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 그리고 못했어요. 한번 잊혀진 연인에게 한번 보내보세요.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추억의 국민 게임 에피팡. 여러분도 한때 하트 좀 날리셨나요? 기억하니 밀레니엄 그 시절 19, 13위 공개합니다. 책가방 기강 잡았던 모모. 길거리를 걷다 보면 보이는 요즘 학생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 쿠바오 같이 인형 달린 가방 메고 다닌다는 건데요. 그런데 2000년대 태초에 학생들의 사랑을 받은 대세는 따로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학교 다닌 분들은 반가워할 이 고릴라. 바로 벨기에 브랜드 K 가방에 달렸던 시그니처 인형인데요. 키플빛. 그렇죠, 그렇죠. 힘도 있는 브랜드잖아요. 볼수록 빠져드는 맹한 고릴라는 K 가방의 차밍 포인트였습니다. 저게 인기 디자인이 몇 개 저게 있었거든요. 시그니처였지. 전 세계적으로 먼저 열풍이 불었던 K 가방은 2000년대 초 한국에 상륙하며 당시 트렌드에 민감했던 여성들이 먼저 픽, 거리를 점령했고요. 이후 알록달록 파스텔톤 색깔, 또 다양한 디자인으로 거의 교복 수준으로 길거리를 점령. 특히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구혜선 씨가 착용하고 나오면서 금잔디 백팩으로 인기. K 가방의 시그니처 고릴라 인형과 서클 라벨은요. 당시 중고등학생의 상징과도 같은 일종의 스탬프 역할을 할 정도로 학생들의 사랑을 차지했는데요. 덕분에 그 시절에 암묵적인 국룰도 있었습니다. 오상순이가 파란색 고릴라를 들고 왔던데 그럼 난 이번 시험 잘 봐서 빨간색으로 사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당시 K 가방은 고가인 편에 속해서 학생들의 워너비 선물이었고요. 친척들이 선물해주기 좋은 선물이기도 했는데요. 좀 알록달록한 모델이 좀 인기였나 보다. 쟤는 약간 패션템. 맞아요, 맞아요. 2000년대 반에서 3명 중 1명은 들었다는 K 가방. 그리고 K 가방의 장점 중 하나는 엄청난 내구성. 얼마나 튼튼한지. 요즘 고릴라 가방 다시 유행이라며? 창고에서 꺼냈는데 아직 쓸만하던데? 나 학교 다닐 때 쓰던 그 고릴라 가방 우리 엄마가 가볍고 튼튼하다며 계속 쓰고 있음. 요즘 다시 K 가방이 유행하자 2000년대 그 시절 쓰던 가방을 다시 꺼내 써도 될 정도라고 하고요. 그 시절 추억도 함께 소환. 알록달록 고릴라들이 다시 열일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고릴라가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반갑긴 하다. 진짜 돌고 도는구나. 다시 돌아온 알록달록 고릴라. 거리를 누비는 고릴라의 활약 반겨주실 거죠? 기억하니 밀레니엄 그 시절 19, 12위를 공개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남자들의 시대. 꽃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여성들을 수식하던 의미로 주로 사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일본 드라마 꽃보다 남자가 국내에서도 인기를 얻으며 남성분들에게도 꽃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러워졌고요.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들이 떠오르며 꽃미남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저 얘기 많이 했다.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는 약간 마초적이거나 야성미 있거나 그런 사람이 좋다고 했었는데 맞아요. 언젠가부터 그 미소년 스타일의 남성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거친 남자, 뭐 터프가이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꽃미남으로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 터프가이의 대명사 최민수 씨 아니에요? 최민수 씨. 그 인기가 있던 시절이 딱 지나자마자 이 꽃미남들이 나왔죠. 맞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대표 꽃미남 배우를 일찌감치 알아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2008년 엠넷에서 방송된 치욕 꽃미남 아롱사태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준기 씨 나왔네. 정답. 이게 데뷔라면서요? 아, 진짜? 야, 엘리베이터에서 만남이 주선됐네. 누구예요? 좀 멈추세요. 상황도. 진짜 잘생겼다. 근데 얼굴 똑같아. 와. 안 움직여요. 버튼 안 눌러지고. 이 프로그램은 잘생긴 비연예인 출연자를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뒤 그 반응을 보는 몰래카메라 형식이었는데요. 연예인 못지않은 그 시대 미남상, 꽃미남들이 출연해 방영 즉시 대화제. 3회에 출연했던 송중기 씨는 당시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잘생긴 외모는 물론 술에 취해 곤경에 처한 낯선 여성을 돕는 바른 인성으로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대단했지. 인성 어디 안 가죠? 네. 근데 저 프로그램이 근데 엄청 잘생긴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저 때 뭐 인플루언서 이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래서 그냥 연예인, 비연예인 끝이었어. 양분법이었는데 거기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최초의 어떻게 보면 비연예인 출신 연예인 같은. 다른 분들도 뭐 데뷔를 했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송중기 씨뿐 아니라 블락비의 안재효, 보이프렌드 김동현 등 데뷔 전에 출연해서 이름을 알렸고요. B1A4 진영 씨는 홈페이지 얼짱 순위 투표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추억이자 원조 얼짱 프로그램 꽃미남 아롱사태. TV를 보며 꽃미남들의 설렜던 옛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기억하니 밀레니엄 그 시절 19, 9위를 공개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3초의 시간.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은 여성 A씨. 여보세요? 엄마, 나야? 전화만! 자, 두 기자님 무슨 상황이 떠오르십니까? 콜렉트콜. 군대. 3초에 어필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전화 너머로 들리는 다급한 외침. 요즘엔 보이스피싱을 먼저 의심하시겠지만요. 2000년대만 해도 누군가에겐 아주 절박했을 소중한 3초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현무야. 무슨 일이니? 엄마, 나 바뀐데 오늘 상진이랑 오락실 갔다가 6시까지 들어갈게. 나 찾지 마. 아유, 엄마가 오락실 가지 말라 그랬지. 알겠으니까 얼른 들어. 통화료 나간다. 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휴대폰은 어른들의 전유물이었죠. 그래서 당시 동전도, 공중전화 카드도 없을 때 어린이들은요. 수신자 부담 서비스입니다. 자, 수신자 요금 부담 전화, 일명 컬렉트콜을 이용했습니다. 맞아. 154B, 163B, 081B 등 번호를 누른 뒤에 연락처를 누르면 연결이 되는 시스템인데요. 발신자가 아닌 받는 사람,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은 사람은 상대의 목소리를 듣고 통화를 이어갈지 말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신자가 자신이 누군지 알릴 수 있는 시간은 불과 약 3초. 정말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엄마 나야! 한마디를 외치면 끝날 정도였습니다. 맞아. 특히나 이거 많이 쓰는 건 군인이었어요. 군대. 그래서 이제 줄 일렬로 쭉 서 있어가지고 다 컬렉트콜로 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때 거의 대부분의 그 휴대폰 광고가 10초에 얼마 맞아. 이거였어. 근데 저 들었던 얘기 중에 누가 군대에서 콜렉트콜로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가 거절하셨다고.
건강한 줄 알았으니까 됐다. 그거 그냥 그건 정말 못 나가니까. 진정한 마음의 상처죠. 3초만 통화하고 됐다고 그렇다고 그런 얘기도 들은 한 적 부모님도 있어요. 계셨습니다. 자, 수신자 요금 부담 전환은 일반 통화에 대비 훨씬 비싼 요금이 단점으로요. 1초만 넘어도 3분 금액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콜렉트콜을 받으면 아유 또 이놈의 자식이야. 지난달에만 얘 때문에 통화 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그냥 바쁜 척 해야겠다. 자, 미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거절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누리꾼들 또한 혹시나 수락 안 해줄까 봐 엄마! 아빠! 다급하게 외쳤던 거 이거 국룰 아님? 나 군대에서 전 여자친구한테 맨날 전화했다가 전화금 많이 나온다고 차였었잖아. 얼마나 서럽던지 저마다 이런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추억이 된 그 시절 공중전화의 추억. 여러분은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기억하니 밀레니엄 그 시절 19 7위 공개합니다. 라떼 유행어 탐구 생활. 오랜만에 초딩 조카와 톡을 주고받은 점권. 꼰대 삼촌 한기자. 조카 학교 끝났어? 요즘 공부하는 거 힘들진 않고? 삼촌, 나 오늘 키줄 하는 줄. 지금 분조카 가는 중. 요즘 거기가 내 옷소림. 아니 조카 빠르고 고운 말을 써야지. 이게 외계어야 한글이야. 아, 삼촌, 내가 다 아는데? 삼촌도 옛날에 나보다 더 했잖아. 그렇습니다. 제가 뭐 트민남 하지만 뭐 요즘 것도 잘 알지만 너무나 유행어 많은데요. 그렇지만 사실 2000년대를 함께 살았던 동년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온오프라인을 장악했던 유행어 엄청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썼지. 왜 안 우리도 썼어?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2000년대를 풍미했던 그 시절 유행어들을 쪽집게처럼 한번 쫙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할미, 할배 취급을 당합니다. 나이 유추가 가능하다는 삼채. 님, 과제 다 했삼? 요즘 지대 힘드삼? 오늘도 우리 열공하삼? 채팅창을 주름잡던 최신 말투였다 이겁니다. 요즘 애들은 이 말도 안 쓰삼? 안 쓰삼이요? 안쓰삼은? 안 쓰삼을 떠나서 모르삼. 너무하삼? 그리고 이건 채팅창부터 현실에서도 엄청 썼을 겁니다. KIN. 질. 즐겁다의 줄임말로 원래는 즐거운 게임 하세요. 즐거운 채팅 하세요. 좋은 뜻이었지만 갈수록 상대방을 비꼬는 용도로 변질됐고요. 또 다른 줄임말. 흠좀무. 이거 기억하십니까? 흠좀무 뭐예요? 삼촌은 몰라? 그 전세대잖아. 진짜 몰라? 흠좀무보다 전세대. 나 진짜 흠좀무는 모르겠다. 오마이갓. 그게 사지하면 좀 무섭군. 약간 그거잖아. OTL이네, 근데 OTL. 그런 말을 왜 쓰는 거야? 언제 필요해? 지금 약간 그런 거예요. 분위기 그래요? 파악 못할 때 흠좀무. 나름 이제 와 이거 진짜 처음 들어봤다. 가분싸 하실 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엔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나 어제 노래방 갔다가 내 완소 지갑 잃어버렸삼. 안습, 먼저 완소. 완전 소중하다의 줄임말로. 그리고 안습은 개그맨 지상렬 씨가 창조해낸 유행어였습니다. 또 그 양반 갑상선 잘 털던데? 많이 돌리더라고. 처음에 못해요 이러더니. 안구에 습기 찬다라는 유행어를 사람들이 줄여서 안습이라고 했죠. 좀 더 응용하면 캐안습. 좀 더 안습인 상황에서 쓰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되게 새록새록한데 그 안습의 캐안습의 캐는 뭐 어디서 온 말이야? 개안습. 개를 좀 순화한 거죠. 개를 거구나. 세게 친 거죠. 캐안습이란 말을 쓰긴 썼는데 캐가 어디서 온 건지 몰랐어요. 그걸 왜 하려고 그럽니까? 그냥 쓰면 됩니다. 지금 하시면 또 흠좀무예요. 그래요? 국민 흠좀무시. 자꾸 나보고 흠좀무라고 하니까 이걸 진짜, 다시 기억하려고는 하지 마. 진짜 그냥 캐안습이다. 살짝 떠올리기만 하세요. 또 어떤 유행어가 등장할지 현무는 치대 궁금하삼. MG 알파 여러분 같이 고고싱.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던 그 시절 19, 16위 공개합니다. 팔인간급 화려한 쇼가 펼쳐진다. 그 시절 8, 90년대에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다는 찐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차력쇼. 야, 저거 진짜 TV에서 많이 했는데.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손으로 돌 깨기. 와. 옛날엔 TV에서 명절 때마다 했었던 것 같은데 저거. 맞아요. 그다음에 뭐 목에다 이제
철근 갖고 가지고 둘이서 막 구부리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지. 쇠사슬 이에 물고 차 끌고 맞아, 트렁크 맞아, 맞아. 끌고. 무시무시한 괴력의 소유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들, 길바닥에서 펼쳐지는 지상 최대의 차력쇼. 그 시절엔 말입니다. 차력할 줄 아는 강한 자가 아니면 장사를 못해요. 아니,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인간인데 마치 화염 방사기라도 된 마냥 뜨거운 물을 입으로 내뿜고 맞아. 단단한 강철을 활처럼 휘어뜨리기. 차력사들은 특별한 장치 없이도 오직 맨몸으로 탈인간급 강인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차력사들이 시장에서 바람잡이를 하고 나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어머니, 남편 이 약 한번 먹여봐. 허리 아픈 남편도 천하장사로 대변신하는 마법의 약. 약장수가 등장해 정체불명의 만병통치약을 팔았습니다. 정말 정체불명인데. 뭐였을까? 야시장 같은 데 가면 있지 않았어요? 그죠? 어디 가나. 부처에서도 분석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그냥 밀가루인가? 당시 차력은 하나의 장르였습니다. 약장수들뿐 아니라 밤무대, 나이트클럽에서도 차력쇼는 필수. 사람들이 환호했고요. 각종 방송에서도 괴력의 차력사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차력의 달인들이 있었죠. 저분들은 지금 다 어디서 뭐 하고 계실까? 지금은 또 차력사가 보기 힘든 장르가 돼버렸잖아요. 인기가 없지. 저때 저러고서는 몸이 괜찮았나 그것도 좀 궁금해요. 건강도 걱정이 되고. 진정으로 강한 자임을 증명한 그 시절 차력쇼. 다시 봐도 경이롭지만요. 위험하니까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던 그 시절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밤잠 설치게 했던 모모의 추억. 찬바람이 부는 겨울. 요즘엔 보일러 버튼 하나만 누르면 순식간에 방 전체가 뜨끈뜨끈해지지만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던 그 시절에는 겨울철 난방 시스템 자체가 셀프였습니다. 그 시절 난방법. 연탄! 초등학교 2, 3학년 때까지 살았던 집이 연탄 보일러였어요. 저는 학교에서 한 4학년, 5학년 때까지 연탄했어요. 그때 그 당시 골로라 불렀죠. 골로. 한 4학년, 5학년, 6학년 때도 있었나? 한 4, 5학년 연통, 교실 내에 연통. 연통 창밖으로 빼고. 맞아. 1980년대 우리나라 가구의 85% 이상이 연료로 사용했던 국민연료 연탄. 그래서 겨울철만 되면 동네마다 연탄 리어카, 연탄지기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맞아. 당시에는 연탄 개수가 부를 상징. 부잣집은 창고 가득 몇백 장씩 겨우내 쓸 연탄을 쌓아두었다면은 아유, 나는 언제 한번 이래 연탄 쌓아놓고 살아보겠노. 가난한 서민은 퇴근길에 새끼줄에 꿰인 연탄을 한두 장씩 겨우 사며 힘겹게 겨울을 났습니다. 7, 80년대는 연탄이 필수였던 게 집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 역할은 물론이고요. 연탄을 떼서 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탄 구멍을 잘못 맞추면은 꺼집니다. 그 새 연탄을 제때 넣지 않아도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연탄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관건. 엄마들은 밤잠을 설치며 새벽마다 수시로 연탄불을 갈며 집안의 난방을 책임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탄불이 꺼졌다면은 현무야, 주인 아주머니 댁에 가서 연탄 좀 빌려달라고 해. 주인집이나 이웃집에 밑불을 빌렸고 그마저도 안 되면 밖에 나가서 번개탄을 사와서 연탄에 새로 불을 붙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꺼트리는 게 하여튼 핵심이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그냥 얘기 드리면 다 빌려줬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이거 가져가요. 이거는 너무 생존에 필수적인 거니까. 다음에 또 돌려갚고. 그러니까 뭐 이웃 사촌처럼 지냈으니까. 근데 되게 정 있다. 그런 거 서로 빌려주고 빌려먹어. 그 시절 서민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줬던 국민연료 연탄. 하지만 연탄에겐 너무나 치명적인 무서운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연탄가스 중독. 연탄가스가 방 안으로 새 들어와 잠자던 일가족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절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 강인했습니다. 연탄가스 마셨을 때 그 시절의 치료법. 동치미.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지만 무슨 소리예요? 연탄은 동치미지. 연탄가스로 띵해진 머리가 동치미 그 얼음 송송 뜬 거 먹으면 너무 아파. 이걸로 이겨내는 거야. 때려서 깨우는 거구나. 연탄가스로 띵한 거 이걸로 이겨내는 거야. 맞아. 진짜 많이 마셨어. 강하게 컸지. 저게 상식이었다니까, 시대에.
그 시절 연탄이 있었기에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었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던 그 시절 19, 10위 공개합니다. 집집마다 소지했던 시한폭탄.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던 그 시절 두 기자님도 분명 1급 발암물질을 먹을 뻔했을 겁니다. 본드? 먹었어요? 너무 센 걸로 갔다. 아 이게 본드 냄새는 내가 마시진 않아도 늘 나지 않았어? 그 누런 본드? 갑자기 그거 생각나. 뭐? 왜 예전에 슬레이트 지붕에 함석. 살 꺼먹었잖아. 함석. 그거 되게 나쁜 거라며. 되게 나쁘지. 자, 두 사람은 오늘 기사도 범접할 수가 없군요. 어떻게? 자, 그 시절 우리 곁에 있었던 1급 발암물질의 정체, 바로 이겁니다. 온도계? 수은. 네, 아 수은 중독이지. 수은 체온계라고 그러지 저거. 저 썼어요, 안 썼어요? 옛날엔 다 수은 썼지. 아니 겨드랑이 넣었던 거 입에 넣은 것 같은데 나는. 양호실 선생님이. 자, 근데 저거가 수은이 노출돼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 막혀 있잖아.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그 조금씩 뚫고 나오나? 지금이야 이마에 살짝만 대도 체온이 딱 측정되는 비접촉식 체온계를 많이 씁니다만 예전만 해도 대부분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 체온계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파서 수은 체온계를 물고 있으라고 했는데 입속에서 체온계가 깨져서 수은을 삼키는 사고가 발생. 수은 체온계 관련 사고는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성에 비해 대처는 미흡. 수은 체온계는 그냥 버릴 때도 장갑과 뻣뻣한 종이를 사용해 밀봉해야 하지만 그냥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냥 중금속을 그냥 막 갖다 버렸네. 그렇죠. 쓰레기통에 버렸죠, 그냥. 과학실마다 깨져 있었어요. 근데 저 체온계는 사실 병원에도 많았잖아. 아유, 병원마다 있었지. 교실마다 있었지. 집에도 다 있고. 온 전국에 수은 천지였네. 자, 수은은 체내에 축적되면 중추신경계, 간, 신경에 치명적 손상을 주는 건 물론이고요. 유리가 얼마나 잘 깨집니까? 자칫 이 수은 체온계를 과장창 바닥에라도 깨뜨렸다가는요. 수은이 증기가 돼서 증발해 폐로 흡입, 수은 중독까지 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수은 체온계는 집안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수은 체온계 제조, 수입, 판매 금지, 2022년부터 체온계 등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 금지, 이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를 모조리 없애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진짜 용감하게 살았다.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한 시대였어. 우리가 그것이 위험 물질이 장난 아니었어. 저거 깨지면 은근히 조금씩 기화도 돼요. 그 시절 우리 곁에 1급 발암 물질, 우리는 생각보다 더 용감한 시대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던 그 시절 19, 7위 공개합니다. 어묵 먹었던 내가 위험했던 이유. 요즘엔 위생관념이 철두철미해서요. 식당에 가면 직원들이 앞치마, 마스크 2건 착용하고 일하고요. 손님들도 여럿이 찌개 하나를 시켜도 국자 사용해서 개인 접시에 덜어먹는 게 보편화됐죠. 하지만 한때는 말이죠. 아이, 다 같이 좀 먹으면 어때? 음식 앞에서 무척이나 관대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겨울철 길거리 음식에 꽂힌 어묵. 우리 어릴 때 이 어묵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어묵을 꽂은 긴 나무꽃이 골라서 다 같이 쓰던 공용 간장 종지에 콕 찍어서 한 입 베어 물면요. 간장 뚝배기. 항아리 단지에다 같이 먹었죠. 다 저기다 넣었지. 자, 저렇게 먹으면 푹 익은 어묵과 짭조름한 간장의 합이 환상적이었는데요. 맛있네요. 어묵 맛있네요. 맛있어요. 고소하네요. 어묵 맛있다. 근데 사실 어묵 하나 먹으면서 간장 딱 한 번만 먹는 사람 보셨습니까? 뚝배기 그릇에 통 크게 담아둔 간장에 현무도 콕, 상진이도 콕, 석준이도 콕, 이 사람 저 사람 다 찍어 먹다 보니 하루에 수십, 수백 명의 침이 뒤섞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먹었을까? 별 생각 없었죠 뭐.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도 그때 개인용 간장 접시 없어. 이런 거 찾는 사람 없었고요. 아마 달라고 해도 안 줬을 겁니다. 안 해. 네. 그리고 한겨울 추위와 피로도 싹 가시게 하는 포장마차의 진국, 김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도 같이 들이켜줘야죠. 야, 이거 니네 포장마차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빨간 바가지 컵으로 어묵 국물 푹 떠서 먹으면요. 역시 국물이 끝내줘요. 더 먹어야지.
내가 쓰던 바가지 컵을 다시 어묵탕에 푹 담궈서 국물을 떠서 또 먹는 겁니다. 남들과 침이 섞이건 말건. 아니 이게 비위생적이라는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그래. 저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저 때는 약수터에 바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그 바가지를 다 나눠 먹었어요, 그냥. 진짜 위생개념 그렇네. 없었어. 실내버려 그렇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저런 게 그다지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됐던 거예요. 야, 그치? 그러면 지금 위생 개념이라고 하면 바이러스를 다 우리가 그냥 같이 공유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때 전 세계에서 헬리코박터 보균 1위였잖아요. 지금도 높지. 덜어먹는 문화가 정착되기 전 찌개 같은 거 먹을 때도 다 같이 숟가락 푹푹 담그며 잘 먹던 시절이 있었죠. 앞접시가 어딨어. 밥그릇 위에 올려 먹거나 그냥 숟가락 넣어 먹었지. 아니 화냈다니까. 딴 그릇 달라 그러면. 과거 포장마차를 추억하는 누리꾼들도 옛날에 뭣도 모르고 큰 간장 종지에 어묵 푹푹 담궜었죠. 그래도 지금 안 죽고 잘 살곤 있네요. 그다음에 그 시절을 추억하기도 했는데요. 모르는 게 약이었던 그 시절. 몰라서 속은 편했지만 진짜 우리의 속은 안 편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던 그 시절 19, 6위를 공개합니다.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춰요. 이번엔 먼저 강한 자들이 즐겨 들었던 그 시절 노래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90년대를 살아온 한국인이라면 세포가 저절로 반응한다는 이 춤의 이름은 댄스 이름 자체가 관광버스 댄스예요. 이렇게 오죽하면 당시 인기 가수 DJ DOC가 안무로도 활용해 히트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관광버스 춤이라는 이름답게 이 춤의 진정한 무대는 어디죠? 관광버스입니다. 요즘은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필수지만 8090엔 KTX도 없고 당시 고속버스 관광이 활발하던 시절 봄이면 꽃 구경 가고 가을엔 단풍 구경 가고 최소 2~3시간 길이라도 막힌다? 그러면 10시간 거뜬히 넘었던 그 시절 긴 이동 시간은 그저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버스 안에서 가만히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죠. 고마치가 한 곡 뽑아보겠습니다.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노래방 조명 뺨치는 화려한 사이키 조명, 달리는 버스 안에서 안정적인 박자와 음정으로 불러대는 트로트 메들리부터 거침없는 흥겨운 춤판까지 고속버스는 그야말로 달리는 전국 노래자랑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버스 춤이라는 게 꼭 한정된 공간에서 가장 신나게 흔들 수 있는 그런 안무였던 거네요. 그만큼 교통이 막혔다는 얘기예요. 전용 차선도 없지. 내비게이션이 무슨 그럼. 소요 시간 알려주지도 않지. 너무 한도 끝도 없이 가니까. 오죽하면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고속도로 메들리라는 이름의 음반도 판매되기도 했고요. 이 노래들에 맞춰서 음주 가무를 즐기며 긴 이동 시간을 버티곤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앉아서 가는 게 법이 됐잖아요. 그때는 진짜 코스로 달리다 보면은 저 멀리서 음악이 들려. 그럼 보면 그냥 번쩍번쩍해. 번쩍번쩍 옆에 보면 거의 나이트 클럽이죠. 춤추는 게 보일 때도 있어요. 이동하는 클럽이었죠. 뭐. 지금 이제 엄연히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 됐죠.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실제로 관광버스 내 춤과 노래는 관광버스 광란의 춤, 교통사고 원인 된다. 관광버스 속 춤판 위험. 춤추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야 흥에 겨울지 몰라도 운전기사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대형 사고를 불러올 우려가 있는 등 안전 문제와도 직결, 꾸준히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2014년부터 버스 안 가무 행위를 법으로 금지. 이제는 추억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흥겹게 가시는 것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혹시나 사고 날까 봐. 맞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고가 안 나도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도 우르르 막 쏟아지고 아찔했던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래. 안 넘어질 수 있겠냐고요. 그런 마음으로 놀러 가시는 건데 당연하지. 큰일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추게 만들었던 달리는 무대, 고속버스. 그때는 참 신명 났었지만 이제는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던 그 시절 19, 5일 공개합니다. 그 시절 우리는 뭐뭐로 놀았다. 자, 지금 어린이들은 주로 PC 게임 혹은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키즈 카페에서 놀이기구를 타면서 놀지만요. 자, 우리 프리한 19 기자들 때만 하더라도요. 맨몸 하나로 승부, 진정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자, 먼저 쉬는 시간만 되면 학교 뒤뜰, 운동장, 교실 구석 등등에서 우다다다다다다닥 달려가는 소리와 함께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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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 바로 말뚝박기 때문이었습니다. 저거 진짜 많이 했다. 저거 그 꼬리뼈 있는 애들이 있어. 꼬리뼈 있는 애들은 점프를 3배를 뛰어가지고 허리를 찍어버려요. 너무너무 아파 죽을. 근데 이게 무너지잖아? 앞에 있는 애들이 엄청 욕을 해요. 맞아. 야, 그걸 왜 못 견뎌! 이씨. 욕하고 막. 말뚝박기에 임한 학생들의 승부욕이 아주 치열했는데요. 자, 공격팀은 달려가서 내려찍기의 스틸을 시전. 아! 야 그렇게 꼬리뼈를 찍어 누르는 게 어딨냐? 아프잖아. 내 꼬리뼈가 보여주고 못 주라고. 뭐 보태주고 있냐? 아이들끼리 어울려 노는 재미있는 놀이 뭐 이기는 했지만 올라타는 아이들의 체중이 한 번에 훅 실리다 보니 그 아래서 받치고 있던 아이들은 허리, 무릎, 목 등의 심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아, 정말 추억이다. 아니 진짜 공포가 몰려와. 진짜 등치 큰 친구가 아. 뒤에서 나 간다 이러면 후덜덜덜덜. 근데 이게 굉장히 저 어린 나이에도 사고가 많았던 게 목이나 허리를 많이 다쳤어요. 그래 골절됐어. 자 근데 생각해보면 그 시절 학생들이 하던 놀이들 다 위험했습니다. 아이들 서너 명 이상이 모이면 누가 먼저랄 할 것도 없이 시작됐던 햄버거, 샌드위치 놀이. 저거 진짜 위험했는데 숨 막혀 죽어요 저거 진짜. 저 밑에 안 있어봤지? 진짜 숨 안 쉬어요. 자, 말 그대로 햄버거나 샌드위치처럼 여러 명이 층층이 몸을 쌓아서요. 밑에 있는 사람을 몸무게로 압박하는 놀이입니다. 맨 위에 타게 됐다면 그저 즐기면 되겠지만 가장 밑에 깔린 경우 그야말로 고요. 한 명 내 위에 사람이 늘어날수록 숨쉬기가 힘들어지고요. 점심에 먹었던 밥이 올라올 것만 같고 머리가 핑핑 도는 느낌. 하지만 그게 또 뭐가 재밌다고 아이들은 깔깔거리면서 햄버거, 샌드위치를 수십 번씩 만들었다는데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야 진짜 왜 그랬을까? 왜들 그랬던 걸까요? 저게 뭐가 재밌었을까? 그러니까 하는 게 몸뚱아리밖에 없었던 거야, 놀 게. 이게 맨몸으로 한 거지. 하는 거야, 그냥. 몸으로 때운 거지. 자, 그 외에도 오징어 게임, 고무줄놀이, 얼음땡, 땅 따먹기 등 이렇게 맨몸으로 치고 박으며 노는 맨몸 놀이들이 천만하는데요. 아우 저거 많이 했다. 그땐 재미있다고 신나게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학부모가 되어서요. 내 아들, 딸이 그렇게 논다면 절대 반대. 지금에서야 위험했다는 걸 실감한다고 합니다. 양호실이 북새통이었어요. 어디 까지고 뭐 다치고. 실제로 제 친구가 이걸 잡아당겨줬는데 어깨가 빠졌어. 어이구. 아유, 살벌하게 놀았네. 그냥 버틴 거지. 실제 오징어 게임이네. 실제. 근데 그러고 다음날, 그리고 기숙사하고 나서 또 했어, 그걸. 남은 손으로. 이렇게. 진짜 대단히 노는데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 우리를 웃게 했던 맨몸 놀이들. 하지만 추억은 추억일 뿐 위험한 놀이는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